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전립선 건강 지킴이 최성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제가요. 이제 전립선 질환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립선은 여성에게는 없는 남성에게만 있는 고유한 기관이죠. 맞습니다. 어, 전립선 자체가 남자의 비뇨 생식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식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립선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은 굉장히 중요한, 특히 그 젊은 생식이 필요한 젊은 세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자를 보호 관리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임신을 도와주는 역할 두 가지인데요. 정자가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안 되게 예방해주는 역할, 네. 그다음에 영양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정자가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이 전립선의 문제거든요. 정자의 활동성 문제, 나팔관에서 임신이 될 적에 이 이제 산성도가 높은 그 부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수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전립선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립선이 그 방광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관략근, 요도 관략근이 있는데 이 요도 관략근의 역할을 전립선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변 줄기가 약하다, 소변이 잘 안 나온다 할 때도 이 전립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는 말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반적인 기관에는 없는 장벽을 만들어놔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전립선의 특성인데요. 이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이 전립선을 이해하려면 이 혈액 장벽을 모르고는 정말 뭐 질환이나 치료법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립선의 혈액 장벽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약물을 많이 복용을 해도 침투가 잘 안 되는, 이 장벽 때문에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비뇨기과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혈액장벽 문제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잘 안 되는데, 전립선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관이 사실은 전립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서 자꾸 계속 쌓이게 되면서 전립선이 비대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립선의 혈액장벽 때문인데요. 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늙고 이제 노화랑 직결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네, 그 혈액장벽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독소가 생명 현상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우리 그 계자 단위까지 다 생명 현상 자체가 이제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독소를 어떻게 배출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소가 들어오는 다양한 경로가 있고, 이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도 다양한 그 방법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뭐 소변, 눈물, 모발, 땀, 대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혈액 속의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눈물을 통해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암이 많이 생기고, 오늘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병의 원인인데, 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눈물의 형태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고 또 충분히 울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기관이 사실은 모발입니다. 그래서 모발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데, 우리 몸에 나쁜 어떤 중금속이나 마약 같은 그런 성분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빨리 배출되는 곳인 모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마약을 정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른다 할 적에는 혈액 검사보다 이 모발을 채취해 가지고 마약 성분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이 모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그 독소 배출 경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사실은 알코올이라는 독소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사우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많이 배출되는 건데, 이 땀구멍을 통해서도 독소가 많이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찌꺼기들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변비가 있는 분들이 치매나 파킨슨의 발병률이 2배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출시키는 거, 독소를 많이 빼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전립선은 혈액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 독소가 유독 잘 쌓이는 곳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일까요? 이 장벽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 크게 두 군데 그 혈액 장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뇌 혈액 장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BBB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전립선에 있는 BPB 장벽인데 이 두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두 군데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전립선에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도 이 장벽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치매나 파킨슨처럼 그 뇌세포, 뇌신경세포가 이 장벽을 빠져나가지거나 또 약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뇌세포가 파괴되는 원인도 사실은 이 혈액 장벽 때문인데요. 치매 환자 경우에 이 그 뇌에 그램수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정상인이 1.5kg인데 치매 환자는 900g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뇌세포가 독소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기 때문이기 네. 때문에 이 독소가 많이 쌓이는 곳이 이 두 군데고 이걸 어떻게든 잘 빼내는 게 치료 기술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독소만 잘 배출이 돼도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고 좀 느리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립선에 이런 노폐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전립선에 그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일단 전립선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전립선에는 크게 이제 3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전립선암 이 세 가지의 질환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 세 가지 다 이 독소의 영향을 받아서 염증도 생기고 비대증도 생기고 암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이나 그 전립선암이 사실은 발현되는 증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밤에 깨서 소변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참기 힘들다든가 통증이나 불쾌감 여러 가지 이제 소변 주기가 약화된 이런 증상들이 이 세 가지 3대 질환에 공통되는 증상인데요. 굳이 나눠서 구분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야간요, 빈뇨, 극박뇨, 통증 불쾌감은 전립선염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증상이고요. 소변 주기가 약한 세뇨, 그다음에 잘 안 나오는 지연뇨, 그다음에 중간에 끊어지는 단절뇨. 이건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전립선암은 사실은 이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독특하게 PSA라고 하는 특이 항원 수치가 높아지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많이 나타나더라도 4mg 정도까지만 이제 허용되는 이제 기준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전립선암을 미리 발견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 3대 질환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전립선에 이런 노폐물 독소가 쌓일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살펴봤고요. 일본에서는 전립선 암이 1위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발병률로 따졌을 적에 한 6위 정도 차지하다가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암 중에서 지금 많이 네. 올라온 거죠? 폐암, 위암, 대장암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인데 네.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1위 암으로 등극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비뇨기과에서도 아마 전립선암이 아마 조만간 1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큰 차이 없이 지금 4대 암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남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립선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 치료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 뭘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 암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원인은 밝혀지지가 아직 않았습니다. 네.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암이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그러니까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없어지지 못하면 계속 이제 암세포, 암 조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50대부터 그러니까 60대를 거쳐서 이 전립선암의 진료 인원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높아질수록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 이건 노화인데, 자, 노화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 노화를 촉진하느냐,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술, 담배, 그다음에 연령,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암도 그렇지만 전립선 암의 이제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역시 안 좋습니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립선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생존율, 완치율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전립선 암을 일반적인 암과 비교했을 때요, 조금 그 순한 암, 착한 암에 포함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국소암, 국소진행암, 그다음에 전이암 이렇게 보시면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100% 가깝게 치료가 되고 5년 생존율이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네. 전이가 되면 50%도 아닌 44.2%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립선암은 잘 발견하고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암이지만 전이가 되는 순간에 일반적인 암하고 똑같이 위험하고 사망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암이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기에 좀 발견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미리미리 좀 검진해서 예방하는 거겠죠. 자, 전립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으로 82세라요. 네, 80대시고 지금 이제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불편한 건 없는데, 네네. 내가 전립선이 이게 부었다 해가지고 초음파 검사하고 이래가 한 몇 년 전에 검사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소변이 어찌 불규칙하게 뭐 어떨 때 한 두 시간도 안 돼서 소변 보고 있고 어떨 때는 뭐 1시간 정도 돼서 보고 볼 때도 있고 네네. 이렇고 그리고 지가 뭐 직장 수술을 해놔노 이렇게. 네, 예, 제가 직장 수술. 몇 가지 수술에 여쭤볼게요. 직장 수술이라는 게 지금 치질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직장 예, 쪽에 직장 수술 가는 건 선생님은 알 거라요. 학문에 뭡니까 변집을 다 털어냈거든요. 그러니 내가 변을 자주 보고 이래가 변만 보면 소변도 같이 보고 이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전립선이 부어서 계속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제 부어서 그런지 그건 몰라요. 그렇게 자주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좀 자주 보고 싶고 예. 어떨 때는 그리고 또 물소리가 남아 소변이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어요. 네. 아마 그 야간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운 증상, 야간요는 있으셔요? 야간에도 몇 번 정도 깨세요? 자다가 변이 보고 싶으면 또 화장실에 가면 또 소변 같이 보고 네. 이래 돼요. 네. 제가 증상을 들어보니까 소변이 시원치 않고 자주 보는, 그리고 대변이 마려울 때 소변도 같이 보고 싶고 물소리가 나거나 하면 또 소변이 마렵고 이런 게 사실은 전립선이 내부에 이제 노폐물 같은 게 끼고 하면 그 가까이 있는 방광도 같이 과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충분히 다 잘 채웠을 때 이게 소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소변이 많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소변을 누게 되는 그런 증상이 사실은 전립선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이게 빈뇨라고도 하고 밤에 이제 해당이 되면 야간뇨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립선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립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 노폐물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잘 끝까지 보시고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아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병원에서 진료 잘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접수 상황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0대 남성분이시고요. 자영업 하고 계시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전립선 염으로 3개월째 약을 복용 중이고 최근에 회음부 통증까지 생겼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항생제 치료까지는 해보셨고 그래도 좀 차도가 있질 않아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그 증상을 보니까 전형적인 전립선염에 해당되는 증상이 맞으신 것 같고요. 지금 3개월 정도 약을 드셨는데 아마 항생제 위주로 약을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에는 이 항생제의 약물요법이 거의 잘 적용이 안 됩니다. 되게 이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항생제 복용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벌써 내성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물 침투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라서 3개월 동안 약을 드셨지만 지금 회음부의 통증이라든가 불쾌감이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걸 치료하려면 충분히 염증이 있는 부분까지 약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항생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는 방법 중에 한의학적으로 이 염증을 직접적으로 제거시켜서 소변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법을 한번 시도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니까 한번 네.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분이 전화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소변이 잘 나오질 않고 자주 마려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좀 불편함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이분이 30대시고 지금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자주 마렵다 그러면 이제 요도가 부어 있다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 비대증보다는 전립선 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염증이 생기면 요도도 같이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부은데 이 요도가 크기가 볼펜 심 또는 그 국수 한 가닥 정도의 굵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금방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을 해결하려면 염증을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자주 마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불쾌감 같은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치료를 안 하셨다면 우선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항생제 치료로 빨리 치료가 된다 그러면 아주 다행인데 대부분은 항생제 치료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치료가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독소를 배출시키는 청소요법, 한방에서는 청소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치료를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30대라는 것밖에 없어서 이 정도 안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전립선 암의 주범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노화, 그리고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짚어주셨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가요? 이거 좀 연결이 되나요? 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증상도 비슷하고 발병 연령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그 PSA라고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증상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또 치료법은 다른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률을 보면 40대, 50대, 60대, 70대 올라갈수록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에 비례해서 이제 발병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이제 질환인데요. 이렇게 연관이 되는 이유가 노화로 인해서 노폐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전립선 혈액 장벽이 있으니까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혈순환도 안 되고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전립선 세포가 자꾸 이렇게 몸집을 키우면서 지나가는 산소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자꾸 몸집을 키우는 게 이게 비대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은 전립선에 그 비대가 오는 원인도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는 거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 될수록 이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한 120g, 130g 정도까지 커졌는데 대개 이제 20g이 정상이니까 5배, 6배 커지죠. 근데 해외 자료를 보면 350g까지 커지고 있어요. 20g이 350g까지 커진다는 거는 이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무한히 커지는 장기구나.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을 잘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둘 다 전립선 암도 그렇고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노화 그리고 증상도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구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증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잘 안 나오고 네. 뭐 또 야간요도 생기고 급박요도 생기고 거의 똑같은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방광 밑에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관이 이렇게 지금 Y자 관이 있는데요. 왼쪽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요도 쪽에서 비대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조금씩 커지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의 바깥쪽, 그러니까 골반에 가까운 쪽에서 전립선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커지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암으로 인한 증상인지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기 검사를 하려면 뭐 PSA 같은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예전에 몰랐던 이런 질환들의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립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혈액 검사 이야기해 주셨고 그 외에 또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은 골반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방광은 만져지지만 사실은 전립선은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특이황원 PSA라고 하는 이 검사를 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직장 수지 검사는 뭐냐 그러면 앞쪽에서는 안 만져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 직장에서 만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문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전립선을 촉지할 수가 있는데 이때 딱딱한 느낌을 보면 이거는 정상 전립선이 아니구나, 암세포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경직장 초음파 검사, 결국은 이제 항문 쪽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이즈, 그다음에 어떤 그 스무드한 정도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확진은 마지막에 그 전립선 조직 검사잖아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10군데 내지는 15군데를 주사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뽑아낸 다음에 배양해서 이게 일반 세포인지 암세포인지 구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조직 검사까지 해야 전립선 암이 확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좋습니다. 전립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PSA 수치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일단은 좀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방에서 어떤 치료를 주로 이제 하시게 될까요? 네, 이제 PSA가 높다는 것은 네. 사실은 이 PSA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전립선 세포 막에 있는 특이 항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특이 항원인데 이게 혈액을 통해서 너무 많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는 노화된 세포가 있거나 병든 세포가 있거나 전립선에 문제된 세포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PSA가 높아질 경우에 이 잘못되어 있는 노화되어 있는 이런 전립선 세포를 씻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청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립선 내에 지금 저기 왼쪽이 전립선 내부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붓고 커진 세포인데요. 이런 것들을 청소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그러니까 약물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한방적인 그 약효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외부로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립선 청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노폐물이 빠져나온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환자분들이 이 청소가 되면 어떻게 청소가 되냐 이렇게 그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서는 노폐물이 있으면 어쨌든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노력.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기침을 한다든가 뭐 침을 통해서 아니면 가래를 통해서 이런 것처럼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게 소변으로 그 찌꺼기가 빠져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그 찌꺼기가 나오는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자, 보실까요? 다음 장면으로 좀 아, 넘겨주시죠. 제가 넘길까요? 자, 노폐물이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양변기에 이제 소변이 흘러나오면서 그 찌꺼기가 같이 배출된 그림인데요. 네.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노란색 형태로 아니면 붉은색 형태로 가끔은 검은색 형태로 이게 소변으로 노폐물이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만큼 전립선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PSA 네. 수치도 떨어지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뭐 어디로 빠져나가나 되게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좋았던 것 같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은 이제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이제 네. 병원에 갔는데 네. PSA가 4.7인가 4.5인가 계속 높은 상태로 4년 동안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 크기가 90g이니까 정상적인 20g에 비해서 4배 반 이상 커져 있는 그런 그러네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야간뇨, 뭐 세뇨, 빈뇨 자주 보고 밤에도 깨고 소변 줄기도 약하고 네. 그래서 혹시나 암일까 싶어서 매년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90g이라는 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위험해서 수술도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립선 청소요법으로 약을 드시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 제가 이제 참고로 보내드리면 네. 거품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찌꺼기가 이렇게 계란 흰자처럼 그렇게 이제 나온 뭔가 결과를 볼 덩어리처럼.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4년 동안 계속 PSA 수치가 높았는데 이렇게 청소 치료를 하고 나니까 4.0에서 마지막으로 2.7까지 떨어졌다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와 동시에 뭐 야간요, 밤에 깨는 거, 그다음에 소변 주기가 약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피로감도 좋아지고 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울감도 많이 생겼는데 우울증도 많이 지고 이게 굉장히 치료가 잘 된, 그러니까 비대증과 PSA가 같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저희가 비교해서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방 청소 치료는 다양한 이 전립선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PSA 수치가 높으면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한 수준이다,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좀 도움을 주는 한방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양방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혈액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한방에서는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네. 차이고요. 양방에서는 비대증이 오면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물요법으로 해보지만 약물요법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양방 수술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면,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거는 이제 전립선 막을 두고 내부를 다 이제 파내는 수술이거든요. 이걸 네. 이제 절제술이라고 하고, 이 수술의 후유증은 사실은 여기 요도 가략근이 많이 손상받아서 기저귀를 차는, 그러니까 소변이 잘 모아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절제술 때문에 새로 개발된 결찰술이라고 해서 요즘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수술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철사줄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건데, 이 방법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전립선은 한번 커지면 계속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결찰술은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그쵸. 압박해서 이제 묶어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찰술은 대개 3년 전후로 해서 빠른 경우에는 한 3개월 해서 다시 커지는 경우 제가 많이 본 적이 있고요. 네. 한방 청소 치료는 이런 수술 치료하고 달리 약물 치료인데요. 내부에 있는 그 노폐물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뭐 어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소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한방 청소 치료법이 비수술요법이지만 훨씬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이다. 또 재발도 잘 안 되는 그런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 치료법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법을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요.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관,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혹시라도 전립선 질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화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남성분이시고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도 소변이 자주 나오고 불편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약물 치료 해보셨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수술 후에도 이런 수가 있네요. 네. 첫 번째 약물 치료의 한계가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효과가 좀 많이 부족하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 혹은 전립선 암 수술이 전립선을 도려내는 적출하는 수술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100% 전립선을 다 제거하지는 않고 일부는 남게 되거든요. 네. 근데 남아있는 조직이 또 커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전립선을 다 떼낸 줄로 아는데 왜 또 비대증이 생겼죠? 라고 말씀들 많이 네. 하세요. 그 전립선의 특성이 무한대로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분처럼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해서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조직이 다시 비대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은 수술요법은 임시적인 치료일 수가 많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요인, 그다음에 노폐물이 만약에 고여 있다면 빼내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비수술요법이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약물 치료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로 접수된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0대 남성분이시고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약한데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립선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그 전립선의 수술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크기 자체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립선이 커지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안쪽으로 요도 쪽으로 많이 압박해서 커지게 되면 사실은 크기하고 상관없이 증상이 심한 거고요. 반대로 80g, 90g인데도 골반 쪽으로 바깥쪽으로 커지게 되면 상당히 수치가 높은, 그러니까 80, 90인데도 불구하고 소변 관련 증상은 훨씬 덜 심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지 궁금하다는 거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불편 증상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자체가 비수술요법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소변줄기가 지금 약하고 잔뇨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요도가 많이 압박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잔뇨감이 있다는 거는 방광까지 같이 약화돼 있어서 과민해져 있는 방광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광과 전립선을 같이 청소하는 그런 치료법이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저희는 몇 개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55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이분은 제가 기억하는 게요. 지금 빈뇨가 소변을 자주 보는 건데 얼마나 자주 보느냐 하면 지하철을 한 정거장을 가면 또 소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정거장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정거장 가면 다시 나가서 화장실을 다녀야 될 정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사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한 그런 아주 심한 빈뇨 증상이 있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자꾸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방울방울 떨어지고 그걸 짜낸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짜내는 증상.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변 횟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국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음료 이런 것들을 전혀 먹지 않는 습관을 들였던 그런 네.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립선 청소를 하고 나서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빈뇨 증상이 사라지고 소변 횟수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겠죠. 그다음에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덕분에 잠을 잘 자고 피로도 회복된 그런 케이스니까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나서 여러 가지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던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남성분이시고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군요. 네. 네. 결찰술을 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신 분인데 이 결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구적인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쵸. 뭐 1년 후에 이제 다시 절제 수술을 하자. 결찰술로 안 되고 다시 커지니까 이제 전립선을 적출해내서 이런 수술을 권유를 받았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야간뇨도 서너 번 있었지만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증상을 급박뇨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리무진 안에서 못 참아가지고 두 번이나 캐리어하고 다 내려서 막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분인데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러셨을 오셨던 것 분이에요. 같아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마지막에 소변을 짜내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비대증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증을 그러니까 방광이 굉장히 가면해져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급박뇨는 사실은 전립선 자체에서 오는 질환이 아니라 방광에서 오는 급박뇨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치료하고 나서 이런 그 야간뇨라든가 급박뇨라든가 뭐 소변 줄기 이런 분들이 다 좋아진.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좋은 인사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53세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분도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겠네요. 이분은 꽤 유명한 분이셨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야간뇨가 7, 8회니까 그 다음 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이분은 이제 연예인이셨는데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이렇게 뭐 토킹 어바웃 한다 할 때 본인은 쪽잠을 자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결찰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오셨던 분이에요. 네. 결국은 이 경우도 전립선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성 피로 우울증이 같이 따라온 그런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비뇨기과 약을 드셨지만 후유증이 심해서 이제 그 치료도 잘 못하고 네. 혹시 한방 치료를 하면 어떨까 해서 오셨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야간요가 치료가 되면서 숙면도 할 수 있어서 좋아지고 그렇죠. 이제 낮에 쪽잠을 안 자니까 이제 대인 관계도 이제 원만하게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과적으로 만성 피로 우울증까지 다 같이 개선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전립선 건강에 대한 궁금증,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시죠. 나이가 젊어도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는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나이하고 전립선 비대증은 비례한다고 하는 아주 뭐 50대 50%, 70대 70% 그렇게 하긴 한데요. 네. 실제로 70대 80대면서도 전립선이 굉장히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도 계셔요. 계시군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역사적으로 공자 아버지께서 공자를 70에 낳으셨어요. 그 나이대에 전립선 기능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나이와 연령대에 비례해서 나빠지긴 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도 전립선 비대증이 오고요. 나이 들었지만 전립선이 비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보면 사실은 전립선은 골반 아주 깊숙한 데 있고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이 전립선에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이 압박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전립선이 빨리 노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젊은 분이지만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네. 되면 전립선 내부 환경이 또 비대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보다는 전립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대증과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또 젊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립선 비대증이 암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배뇨 관련 증상,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치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지만 사실은 더 큰 걱정이 이게 혹시 암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종양이고요. 전립선 암은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증이 암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암 세포가 되는 이유는 이 세포가 변질된 건데 변질된 이유는 면역력 저하. 그래서 악성 암세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비대증에서 바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면역력 저하가 거기가 개입이 네. 되면 이제 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답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전립선 질환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원장님? 네. 우선은 그 전립선은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하도록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이제 급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40대지만 가족 혹은 친척, 혈연 관계에 있는 분 중에 전립선 암 환자가 있으면 4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전립선에 필요한 이제 생활 습관인데 우선은 전립선의 이제 예방적인 검사,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와 있네. 가족 친치 중에서 만약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40대부터 연 1회 검사를 꼭 받으시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그 된장, 두부, 청국장 이제 콩으로 만든 식품 종류인데요.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고지방식은 피하면 좋겠고요. 신선한 야채, 과일, 특히 이제 그 밑에 나오죠. 라이코펜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익혀 드시거나 가공해서 드시는 게 생토마토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좋군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셔가지고 체온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체온이 한 1도, 2도 정도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분비가 되고요. 네. 얘네들이 만 이틀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몸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따뜻한 네.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가서 체온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몸 관리를 하시게 되면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노폐물도 많이 빠져나오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자체가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립선 건강을 살리는 생활 습관이자 암을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에 해당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암 예방 생활 수칙 잘 기억해 두셨다가 평소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